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아카시 모토지로는 중립국 스웨덴 주재 일본 육군무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핀란드 입헌주의자인 코니 찔리아쿠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폴란드는 물론 러시아의 혁명주의자 및 진보주의자들과 광범위하고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아카시와 만난 찔리아쿠스는 아카시에게 러시아의 국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아카시의 돈과 바꾸는 조건이었죠. 이때 아카시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 국내에서 조직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정당이나 집단들과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 3월 초 아카시는 핀란드 입헌주의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폴란드 남부의 크라코프를 향하여 폴란드 민족동맹의 비밀 회원인 로만 드모스키를 만납니다. 당시 폴란드 사회당은 러시아의 패전이 폴란드 독립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신념에 따라 다른 민족혁명 정당들과 함께 무력봉기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폴란드 사회당 중앙혁명위원회는 다른 혁명민족주의 정당들과 연합한 봉기를 준비할 것임을 아카시에게 알려줬으며 러시아 육군에 복무 중인 폴란드 병사들 내에서 혁명 출판물을 전파하고 러시아 군수품의 수송로인 시베리아 철도의 노바이나 교각을 파괴한다는 계획 역시 알려줍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이동 상황이나 현 상태 등을 일본에 규칙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하죠. 물론 이것도 아카시의 돈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1904년 여름에는 일본의 재정 지원을 받아 혁명 정당들 간의 컨퍼런스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를레앙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총 8개 혁명 정당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그중 6명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인 폴란드, 그루지아, 핀란드 등의 대표였죠.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아카시의 이런 활동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04년 여름부터 아카시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 러시아 내무대신의 특명 지령을 받은 러시아 경찰 소속의 마나스비치 마니일로프는 이해 10월부터 아카시를 파리에서부터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때때로 러시아와 심정적 동맹관계였던 프랑스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며 파리와 헤이그, 런던 주재 일본 대사관, 브뤼셀 주재 미국 공사관, 그리고 파리 주재 이탈리아 공사관 등지에 자신의 정보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카시 모토지로 특유의 허실질하는 행동의 매짐새와 소위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되죠. 1905년 봄 아카시와 러시아 혁명가들로 이루어진 아카시의 조력자들은 4월 2일부터 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정당 간 컨퍼런스를 조직합니다. 훗날 아카시는 이 컨퍼런스의 결과에 매우 만족했는데 그것은 1905년 6월에 러시아 해군 전함 포텐킨 함에서 일어난 그 유명한 포텐킨 반란 사건이 이 컨퍼런스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평가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아카시는 일본의 야마카타 아리토모에게 발송한 1905년 4월 12일자 보고서에서 컨퍼런스의 결정에 대해 작전의 유성이 보입니다. 대규모 폭동은 6월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정부당은 무기와 폭발물의 획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한 답변을 그들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사실 1905년 2월부터 코니 찔리아쿠스는 아카시에게 올해 여름쯤 혁명가들이 거대한 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에게 이미 보조금을 요청했었죠. 이 아카시는 폭동에 총 44만에서 45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포텐킨 반란 사건 등 일련의 폭동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야마가타에게 더욱 본격적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런 아카시의 계획에 반대하는 일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고무라 주타로. 그는 러시아에서의 급진혁명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었죠. 그것은 혁명으로 인해 일본이 자칫 전쟁 후에 강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를 잃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전쟁 당사국인 제정 러시아 정부가 사라지고 없다. 만약 모르겠다, 전쟁을 우리가 했나, 짜르가 했지, 배째라 라고 반정부 세력들이 말한다면 대략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을 테니 말이죠. 이건 더 큰 문제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또 히로부미 역시 바로 그런 점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1905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벌어진 팽텐 전투 이후에 생겨납니다. 이 전투로 인해 일본은 무지막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대규모 전투를 치른다면 일본은 아마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당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입장은 급격히 바뀌게 되죠. 전쟁으로 일본의 경제적 파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전쟁의 조기 종결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일본은 급기야 러시아에서의 무장봉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100만 원을 급히 할당하게 됩니다. 전편에서 언급했던 신속한 자금 지급의 진짜 이유가 사실 통 크고 아카시의 장점을 꿰뚫어본 야마가타의 관시법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시 일본의 상황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1905년 3월 말 일본 대강 역시 이런 결정을 전격적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이 돈으로 아카시는 여러 혁명가 집단을 상대로 무기 구입에 38만 2,500프랑, 무기 운송용 선박과 선원을 고용해 10만 프랑 등을 지출했으며 그루지아 사회주의자, 러시아 내 연방주의자, 혁명가 정당, 핀란드 극렬 저항 정당 등에도 활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공작의 진행 과정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코니 찔리아쿠스가 이 자금으로 러시아로 무기를 본격적으로 반입하려던 최초의 시도는 구입한 선박이 침몰하면서 그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러시아로의 무기 반입에 성공한 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무정부주의자였던 크리스티앙 고르넬스였는데 그것마저도 실상 무기 반입의 시점이 1905년 11월 말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아카시가 러시아 내부의 폭동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저질렀던 이 작전은 러일 전쟁의 흐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 한 방의 무장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조기에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는 일본 정부의 섣부른 공작은 일단 실패로 돌아간 셈이었죠. 하지만 아카시의 자금 지원으로 저항 세력들은 예묻지 않은 수많은 반정부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전쟁보다도 국내 정정이 더 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죠. 드디어 아카시의 공작 작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반전론자들은 전쟁을 당장 중지하라고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극동에서 패전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들의 주장은 더 크게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장기전을 펼칠 능력이 없었던 일본으로서는 러시아 정부 내 반전 인사들의 종전 주장이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곳이나 마찬가지가 됐죠. 이렇듯 아카시 모토지로의 탁월한 후방 공작으로 발목이 잡힌 제정 러시아는 250만 명이 넘는 막강한 육해군을 보유했음에도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노리던 신의 한 수였던 것이었죠. 이렇게 일본은 그 모든 이들이 회의적으로 봤던 전쟁의 승패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제정 러시아는 몰라의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아카시는 스톡홀름에 주재하면서 루먼토프 왕조를 전복하려는 저항 세력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공급한 일에 주력했다는 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의 식민지였던 폴란드와 핀란드 독립당의 지도자뿐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저항 세력을 지원하고자 헬싱키, 제네바, 리스본, 파리, 로마, 코펜하겐 등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고 심지어 공작 대상을 포섭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 중에도 시베리아의 이르츠크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입장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죠. 특히 이때 아카시 모토지로는 스위스의 망명한 러시아 사회당의 레인에게도 접근했습니다. 1904년 아카시 모토지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레닌과 은밀한 회합을 갖습니다. 이때 아카시는 레닌이 이끄는 사회주의 운동에 일본이 자금을 원조하겠다고 제의하게 됩니다. 당시 자국 내 사회주의 운동을 극렬하게 탄압하던 일본이 말이죠. 이렇듯 당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소비에트 연방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레닌도 예는 아니었죠.
처음에 레닌은 아카시의 제안을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시는 타타르족의 피가 흐르는 당신이 타타르를 지배하는 러시아인의 수장 로마노프 왕조를 다도하는데 일본의 힘을 빌리는 것이 왜 배반인가? 당신이 이루려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망각하지 말라 라며 레닌을 적극 설득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를 러시아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미끼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인간들의 웃기는 수작들이었죠. 이때 아카시가 관리하던 공작금 100만 엔 가운데 무려 73만 엔이 레닌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돈은 소련 공국의 종잣돈이 되고 말죠. 어쨌든 이렇게 레닌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아카시 모토지로는 이때부터 러시아에서 벌어질 일련의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레닌 등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러시아 국내의 반정부 운동은 물론 폭발 직전에 러시아 민중의 분노라는 물길에 기름을 붓게 된 것이죠. 이로써 러시아의 대일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좌절시키고자 했던 일본의 테러 사보타주 전략은 마침내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공작의 결과로 1904년 6월 당시 제정 러시아의 내무장관이었던 바야슬라프 콘스탄티노비치 본 블레베가 폭탄 테러로 암살되었으며 1905년 6월 27일에는 러시아 전함 폰텐킨 반란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피해 일요일 사건도 아카시가 제공한 공작금이 크게 한몫했었죠. 1905년 1월 22일 일요일 기아에 시달리던 15만 명의 인민들이 황제에게 급료를 올려달라고 청원할 생각으로 성가를 부르며 눈길을 걸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궁정락광장으로 평화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 선두에는 러시아 정교회 게오르기 가폰 신부가 있었죠. 청원 행렬은 오후 2시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이 대열 앞에는 병사들이여 인민들을 쏘지 말라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죠. 그러나 이들을 막아선 황제의 근위대는 대열을 향해 일제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대포도 여러 발 발사됐습니다. 결국 이 일제 사격으로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황제의 기병대가 돌진을 하여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자와 노인,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이로써 거룩한 주일은 피해 일요일이 되고 말았고 결국 이 사건은 노동자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결과 66개 도시의 44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항의 표시로 조업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니콜라이 2세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 그해 10월에 결국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였고 러시아 경제는 급기야 파탄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3,000가구 이상의 귀족 저택이 파괴되었고 1월에서 10월까지의 봉기 횟수가 무려 총 2,700회를 넘어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들듯 이때까지 섬겨온 황제의 명령에 의해 수많은 동포들이 살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러시아 민중들의 마음속에 신앙과 같이 깊게 뿌리박혀 있던 황제에 대한 숭배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렸고 황제에 대한 적대감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제정 러시아 존폐의 갈림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레닌은 무차별 발포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피해 일요일 사건의 전개 과정과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혁명은 때로는 적과의 동침도 허용할 수 있다라며 정권의 획득을 위해선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정치 한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국가를 지배계급의 이익 실현독으로 보던 레닌에게 적성국 일본과의 협력은 인민과 조국보다 더 상위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레닌은 일본의 아카시 대자에게 정말로 감사하다, 감사장이라도 드리고 싶다라고 수레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본 역시 레닌에게 감사장을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일본은 훗날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역사는 아이러니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이런 일본의 조력으로 탄생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 공산당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소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만주 침공으로 대일전쟁에 참전, 마침내 일본의 마지막 비수를 꽂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아카시 성공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아카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러시아에 압제당하고 있던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각별한 호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일본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해하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카시에게 묻곤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카시는 힘들이지 않고 공작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나름 순수했던 그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아카시가 이를 벌이기 위해 유리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시 짜르 정부 입장에선 넘쳐났던 반역자 무리들이었죠. 당시 짜르 정부는 반역자들을 체포하면 처형하거나 무조건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냈고, 그리고 남은 얼마 뒤 그보다 더 많은 반역자가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제정 러시아를 전복하려는 저항 세력들의 조직은 러시아 국내와 폴란드 및 핀란드의 독립당을 비롯하여 유사한 단체들만 해도 100여 개가 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카시가 부지런하기만 하다면 공작 대상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카시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아카시 모토지로가 자신의 조국 일본을 위해 큰 업적을 이뤄낸 것은 그의 능력 외에도 이런 다양한 조건이 합쳐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아카시가 레닌을 비롯하여 가폰당의 가폰 신부, 사상가 크로포트킨과 작가인 막심 고리키 같은 수많은 인사를 포섭하여 동지적 관계를 구축하긴 했다지만 아카시와 이들이 서로 동지라고 불렀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이들은 단지 아카시가 뿌려대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카시가 자금을 제공하는 만큼 러시아 국내에서 폭동과 소유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그 상관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이죠. 아카시는 돈을 쓰는 것에 매우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털털한 성격이나 했지만 돈 관리만큼은 매우 철저했었죠. 그가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복귀했을 때 공작금 가운데 남은 27만 원을 반납할 의무는 없었지만 그는 그 돈을 고스란히 정부에 반납했었다고 합니다. 아카시의 모력 공작 등으로 럴 전쟁의 분수령이 된 팽텐 전투에서 25만의 일본군이 37만의 러시아군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국내의 소요로 러시아가 적어도 2개 군단 이상의 병력을 전선에 보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죠. 이 같은 아카시 모토지로의 활약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싸운 독일의 황제 비렐름 2세는 아카시 1인이 일본군 20만 명에 필적하는 전과를 거뒀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카시 대자원자 봉천 파견 일본군 3개 군단 25만 명에 맞먹는 일을 해냈다 라고 말이죠. 또한 전쟁에 승리한 후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메이지 덴노를 아련한 자리에서 아카시 대자의 첩보활동은 일본군 10개 사단의 공적에 해당합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행적을 보면 만약 러시아도 적진 분열착으로 이와 같은 카드를 사용했었다면 아마도 럴 전쟁의 승패, 나아가 러시아 제국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의 사회당 그리고 공산혁명 세력이라는 취약 요소가 있었다면 일본에는 조선 의병이라는 취약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러시아가 만일 조선 의병들에게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다면 일본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수만 명의 조선 의병과 전쟁을 치러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러시아 반정부 세력들이 러시아 내부를 뒤흔 것 이상으로 일본군은 조선 의병에게 발목이 잡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말은 없다고 하죠. 아카시 모토지로, 그는 공적도 있었지만 나름 파브레 연줄도 잘 타 관운도 좋았습니다. 러시아 혁명에 불을 붙여 로마노프 왕조의 분기를 끈 그는 럴 전쟁 후 귀국하여 이웃남이라는 꼬리표도 떼어내고 재혼도 하였고, 소장으로 진급 후 제6사단장, 조선주차군사령부 헌병대장, 그리고 악명을 떨쳤던 초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 육군 참모차장을 거쳐 육군대장에 오른 후 대만 총독 등 요직을 두루거치며 차기 총리물망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만 총독 재임 중이던 1919년 56세의 나이로 병사하고 말죠. 그는 대만에서 고향인 후쿠오카로 돌아가 요양 중에 사망했는데 유언에 따라 대만에 묻혔다고 합니다.